On average,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정치 경제 권역에서의 화폐는 30년에서 40년마다 붕괴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그래왔죠. your storehouse of value, whatever it is, 당신이 어떤 형태로 가치를 저장해 두었더라도 그건 당신 생애 동안 반드시 심각하게 가치가 훼손됩니다. the best currency of the last 100 years is the dollar.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좋은 화폐가 달러였습니다. 20세기의 승자이자 세계 최고의 화폐였던 달러조차 그 가치의 99.9%를 잃었습니다. 그게 겨우 승자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걸 추상화된 금처럼 설명했죠. 만약 신이 직접 내려와서 은행을 설립하고 모든 통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지역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속될 은행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Let's go ahead and build out this Bitcoin network.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비트코인? 그걸 누가 몰라? 미친? 비트코인 공부를 왜 하냐? 비트코인 좋은 거 다 알고 있거든? 디지털 골드, 탈중앙화, 그리고 무엇이냐? 가치 저장 기능, 그거 알면 끝 아니야? 무슨 이걸 맨날 공부한다는 거야. 이놈들은 맨날 할 말 없으면 비트코인 공부하라는 말만 한다니까? 됐고, 내가 너보다 비트 많거든? 개수 깔까? 너 인증은 했냐?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계시죠? 아니면 이런 얘기를 혹시 하고 계시거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과 주변 지인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알게 됐던 여러 사람들의 변천사들을 보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을 어설프게 안 사람들은 믿음도 딱 그만큼만 있고 깊이도 딱 그만큼만 있어서 결국 딱 그만큼의 비트코인만 갖고 있고 자산도 어설프게 늘거나 고만고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계속 공부하고 더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확신을 갖고 넣고 온갖 주변에서 스마트한 척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산만하지 않게 비트코인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자신의 금융에너지를 DCA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가열차게 모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험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경험해본 사람들만 합니다. 그리고 깊게 공부한 사람들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비트코이너인 지지가 쓴 21가지 교훈에도 나온 내용이죠. 비트코인은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비트코인 토끼굴의 바닥을 알 수 없다. 이 책에서 말했던 이 얘기인 비트코인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을 적당히 알고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비트코인을 적당히 얻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우리들에게 비트코인의 깊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주는 마이클 세일러가 조던 피터슨 교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나눈 담론과 관련된 더빙 영상입니다. 이 담론을 통해서 그동안 세일러가 다양한 강연에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비트코인의 우수함과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했던 다양한 개념들을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마이클 세일러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세일러의 설명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클 세일러와 조던 피터슨 교수의 대담을 함께 보러 가시죠. 렛츠 고! When I first saw Bitcoin, it was 2013.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본 건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애플과 아마존에 매료되어 있었고 개인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었죠. 그게 저의 테크 투자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에도 엄청 집중하고 있었고 회사를 고칠 20가지의 계획이 머릿속에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을 보고 이거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했었죠. 일종의 탈중앙화된 통화 시스템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정부가 트레이드 스포츠라는 온라인 배팅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결과에 배팅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 스포츠 경기, 심지어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도요.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정부가 문을 막아버린 거죠. 왜냐면 예전에 온라인 도박을 전면 금지했을 때처럼 이런 것들은 종종 규제 대상이 되었거든요. 2013년에 저는 이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죠. You know, Bitcoin's interesting, but I think it's going to go the way of online gambling. 비트코인 흥미롭네. 하지만 결국 온라인 도박처럼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정부가 없앨 거라고 보신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제 입장을 변호하자면 그럴 만한 꽤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IRS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분류하기 전까지 2013년에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불분명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때 비트코인을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제 길을 갔죠. 그러다가 2020년 3월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가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죠. 그 당시 먼저 세상이 전부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암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재택근무로 전환됐죠. 세 번째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직원들을 빼가는 데 갖고 있었던 유일한 약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직하려면 나라 반대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전학시키고 집도 팔아야 했죠. 아내나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해야 했을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장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끈끈한 공동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가 그 당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컴퓨터 설정을 바꿔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접속하면 바로 이직이 가능한 거죠. 게다가 연봉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가 기업들 전부가 저희 직원들을 빼앗아 가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 엔지니어를 전부 빼간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제품은 여전히 좋을 수 있지만 괴물 같은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저희 최고의 엔지니어를 데려간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우위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쭉 빨아들이듯이 빼갈 테니까요. 그나마 우리 회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단 하나의 버팀목이었죠. We had $500 million in cash. 그건 바로 5억 달러의 현금이었습니다. 저에겐 2,000명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현금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운영사업도 있고 거기에 5억 달러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시절, 그러니까 2010년경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 무렵에는 금리가 5%, 5.5%까지 갔었습니다. 그땐 그 돈으로 1년에 2,500만 달러를 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금리가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의도적으로 금리를 낮춰버렸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 그게 조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금리를 낮추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저는 그냥 철저한 기술쟁이였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돈과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뒷문을 통해서 제 재산을 빼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금리는 2%에서 2.5% 수준이었죠. 그러다 코로나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몰려왔고 모든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2년 동안 멈출 거였으니 주식은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행정부가 상황을 보고 주류 언론, 기업 리더들, 정치인들까지 입을 모아서 외쳤습니다. 금리를 내려라. 그러자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렸죠. 결국 금리는 하루아침에 250bp, 즉 2.5%에서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Well, what happens to the stock market?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0년 여름이 되자 모든 주식들이 다시 회복한 겁니다. 마치 위기가 있었지만 금리를 0%로 낮춰서 해결했어 라는 식이었죠. 우리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회복했죠. 아마존이 회복했고 애플도 회복했습니다. 디즈니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디즈니 주식을 2024년 스트리밍 영상 매출 예상치에 맞춰서 거의 2배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2020년에 벌어진 일을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정책에 의해 메인스트리트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문이 닫혔죠. 손으로 일하는 사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소규모 사업가, 중견 사업가들, 즉 트럼프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헬스장을 열면 불법,
일하러 나가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And then Wall Street was 반면 월스트리트 쪽은 어땠을까요? 뉴욕과 햄튼스에 살면서 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펀드를 굴리는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조던, 2020년은 그 투자자들에게 지난 30년 중 최고의 한 해였을 겁니다. 그냥 주식을 들고 있었거나 시장에서 거래만 하고 있어도 돈을 벌었죠. 금리가 0이 되면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의 PER은 2배, 3배가 됩니다. 부동산의 캡레이트도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다 공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과 4주 만에 가격이 2배가 되는 겁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객들은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회사의 가치는 2배가 된다니까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정부가 돈을 찍어낸 겁니다.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재나 생산재에서가 아니었죠. 금융자산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폭등했고 부동산도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나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죠. 제가 떠올린 건 이거였습니다. 햄튼스의 자기 집 수영장에 떠있는 튜브 위에서 한 투자 매니저가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보면서 돈을 벌고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었겠죠. 반면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파괴되고 감옥에 가고 학대당하고 파산하고 해고되고 모든 희망이 뺏기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게는 5억 달러의 현금이 있었지만 금리가 0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금리를 0으로 내렸습니다. 2024년까지 금리를 인상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제가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제 자산은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됐고 제 금융자산은 무의미해졌고 주식 가치는 제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가지를 시도했지만 이걸 반전시킬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게다가 제 인적 자본들은 곧 빼앗길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빠른 죽음과 느린 죽음 중에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야, 이 바보야. 0% 이자를 받고 있느니 그냥 자본을 돌려줘. 우린 올해 S&P 500에서 25%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 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왜 내가 30년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야 하지? 2,000명의 직원이 수백만 번의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지금까지 이 자본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그냥 내던지고 구멍 속으로 숨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그건 전혀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0% 금리로 돈을 그냥 들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직원들이 서서히 삶아지는 환경 속에서 버티는 것과 같았죠. 빠른 죽음은 아니었지만 확실하고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아니면 싸울 수도 있었겠죠. 저에게는 그 상황은 패러다임 전쟁이었습니다. 그건 코로나 전쟁이 아니라 통화 전쟁이었고 동시에 코로나 전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이렇게 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했죠. 운영회사는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I want to be one of those guys that owns things. 그래서 저는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권 채무, 즉 국채를 갖고 싶진 않았죠. 미국 재무부가 스스로 국채는 무가치하다라고 말한 셈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소유할 대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뭐를 살 수 있을까? 미술품을 살까? 건물을 살까? 그때 이런 생각을 하루에 16시간씩 한 겁니까? 뭐 그 정도였습니다.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금리를 0%로 만든 지 몇 주 만에 부동산 가격이 2배가 됐습니다.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주식 포트폴리오를 살까? 그것도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역시 아니었죠. 수집 가능한 예술품 포트폴리오를 살까? 500만 달러어치 피카소와 모네를 적정 가격에 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저는 스스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업 경력 30년, 엔지니어링 교육을 받은 사람, 나름 교육은 받았지만 전통적인 경제학자도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도 아니었죠. 그런 제가 오래된 질문과 맞닥뜨렸습니다. I am struggling with the time-honored question, what is money?
돈이란 무엇인가? 저에게는 경제적 에너지를 무기한 저장할 수 있는 유동성과 대체성을 가진 자산이 필요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So what is money? 그렇다면 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세일러는 자신이 비트코인을 찾게 됐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절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 안에서 절실한 상황이 없어서, 굳이 필요한 상황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도 아쉬울 거 없고, 뿜어오지 않을 정도로만 갖고 있으면 되고, 딱 요 정도 마인드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절실한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사업체를,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 다양한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국가와 국민들,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알아보고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 그들에겐 비트코인이 단순한 수익률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자신의 가족, 사업체, 자산을 지켜준 생명과도 같은, 빛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정성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결국 전 세계 모두가 시간차를 두고 점점 절박해지며 비트코인을 찾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깨닫고 최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속 공부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의 시간을 아끼고 부를 늘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될 겁니다. 100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금은 매년 2%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금의 가치는 36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금 같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금은 전통적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19세기에는 최고의 아이디어였지만 20세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디지털 금을 설계한다면 어떨까? 공학자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금을 어떻게 고쳐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You make it impossible to mine anymore. 더 이상 채굴할 수 없게 만든다. I'm looking for money. And eventually I get to gold. 저는 돈을 찾고 있었고 결국 금으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5억 달러어치 금을 사야 할까? 라는 고민이 들었죠. 그때 제 변호사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마이크, 70년대나 80년대에 금이 온스당 800달러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뒤로 20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금은 아마도 죽은 돈일 수도 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세상이 무너져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월가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가는데 CNBC의 패널들은 제 멘탈 긁는 소리들만 하고 있었죠. 마이애미 비치를 내다보니까 콜린스 애비뉴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개짜증이 났습니다. 집 뒷마당에는 새가 82마리 있었는데 그들은 땅을 파며 벌레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의 모든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그 새들에게 먹이를 주던 사람들도 없어진 거죠. 저는 인류가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걸 보는 듯 했습니다. 말 그대로 퇴행이었죠. 그때 저는 수영장을 바라보다가 함께 있던 친구인 에릭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ell me about that Bitcoin thing again. 에릭, 옛날에 말했던 비트코인 얘기 좀 다시 해줘봐. 에릭은 암호화폐 사업가였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8년에 그를 무시했었죠. 그거 그냥 곧 무너질 사기 코인일 거야.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위기를 맞으면 태도가 바뀝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도 치료법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6개월 안에 당신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몰수될 겁니다.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어떻게 돈을 캐나다 밖으로 빼낼까? 이걸 엄청나게 고민하게 되겠죠. 이미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난 20년 동안은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겁니다.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에릭에게 말했습니다. 그 비트코인 얘기 다시 해줘. 그가 설명을 시작했고 저는 이걸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릭이 말했죠. 그럼 팟캐스트를 좀 찾아봐. 그리고 유튜브라면 배우고 싶은 건 뭐든 다 배울 수 있잖아.
물론 저도 이미 유튜브에서 많은 걸 배웠었습니다. 조던 당신에게서도 식단, 케토제닉 다이어트, 카니보어 다이어트, 그리고 음식 정치와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그때 저는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집중적으로 시청했고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강연을 많이 봤습니다. 초기 암호화폐 개발자들의 팟캐스트를 전부 찾아보고 관련 책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위 토끼굴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해답은 비주권적 가치 저장 수단이며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뛰어난 형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의 시각을 적용했습니다. 위대한 SF 소설 작가인 하인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충분히 긴 시간 축에서 금의 손실률은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100년 단위로 해보자. 그리고 100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금은 매년 2%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매년 금이 채굴되면서 2%씩 공급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 비율로 따지면 금의 가치가 반감되는 시기는 약 36년이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금의 가치는 36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100년 동안은 3번의 반감기가 일어나고 결국 시작할 때 100이었던 가치가 12.5로 줄어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Say you owned 100% of the supply of gold.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해 금의 전체 공급량을 제가 100%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하지만 매년 금강에서 새로운 금이 나오면서 전체 공급이 2%씩 늘어나죠. 이게 복리로 작용하면서 36년이면 금의 공급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제 몫은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72년이 되면 다시 절반인 25%로 줄어드는 시기죠.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제 몫은 12.5%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즉 금의 희소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지분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은 흔히 사운드머니라고 불리고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도 가장 우수한 화폐라고 평가받았지만 완벽한 화폐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근본이제 시대에 물가가 안정됐던 이유는 금이 매년 약 2%씩 늘어나고 경제 또한 연평균 2% 정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이 화폐 공급과 같은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 화폐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데 경제가 2% 성장한다면 물가는 매년 2%씩 떨어지게 되겠죠. In technology, when you look at technical products where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기술 분야에서 생산성이 매년 10%, 20%씩 빠르게 성장한다면 근본이제 세상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졌을 겁니다. 결국 경제에서는 항상 생산성과 화폐 공급 사이에 일종의 경주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가격을 매년 20%씩 낮출 수 있다면 화폐를 10%씩 늘려도 그 제품의 가격은 여전히 10%씩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화폐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즉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면 가격은 20%씩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저는 금 같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금은 전통적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19세기에는 최고의 아이디어였지만 20세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디지털 금을 설계한다면 어떨까? 공학자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금을 어떻게 고쳐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you make it impossible to mine anymore. 더 이상 채굴할 수 없게 만든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신학적인 비유를 써보겠습니다. 만약 신이 내려와서 금을 고쳐준다면 어떻게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더 이상 새로운 금을 만들 수 없게 합니다. 둘째, 무게조차 없게 해서 들고 다니기 쉽게 하는 거죠. 셋째, 마법처럼 지구 어디든 순간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나는 2100만 개의 금화를 만들겠다.
그 이름은 갓코인이라고 하자. 나는 이 코인을 하늘에 있는 은행에 보관할 거고 너희는 그것을 1억 분의 1로 나눌 수 있다. 그 단위를 사토시라고 부르자. 그리고 나는 너희가 언제든 누구에게든 빛의 속도로 즉시 전송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거래 장부를 항상 기록할 거고 결코 속이지 않을 것이며 이 시스템은 영원히 무료로 운영되리라. 만약 신이 이런 신성한 은행을 제공한다면, 특히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얼마나 절실하게 원할까요? 아르헨티나 페소는 지난 20년 동안 1달러 1000페소로 가치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런 붕괴가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였고요. 불과 20년 전 일입니다. 독일에서도 화폐는 여러 번 붕괴했었죠. 문명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듀란트의 책을 보면 16세기 러시아에서도 화폐가 붕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생애 주기의 위험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내내 대부분의 정치 체제에서 화폐는 평균적으로 30에서 40년마다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성공한 화폐는 달러였습니다. 미국은 20세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죠. 제가 사는 마이애미 비치의 집은 1930년대에 10만 달러였는데 100년 뒤에는 1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러의 구매력은 99.9% 붕괴되었습니다. 20세기의 승리자, 세계 최고의 화폐조차도 가치가 99.9%나 사라진 겁니다. 빠르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연평균 약 7%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셈이죠. 7%라고요? 세계 최고의 화폐가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수치 계산은 항상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72를 나누면 됩니다. 72를 7로 나누면 대략 10이 나오죠. 이 말은 10년마다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가격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돈의 반감기를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어떤 물가 바스켓에 대입해서 계산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속임수가 숨어 있죠. 그게 바로 핵심이죠. 왜냐면 늘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문제거든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소비재를 모아서 시장 바스켓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죠. 근데 문제는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계속 바꾼다는 겁니다. 이걸 헤도닉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가격이 잘 안 오를 만한 물건들만 골라서 바스켓에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물가가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유기농 목초 사육 소고기 같은 건 싹 빼버리고 대신 값이 잘 안 오르는 물건들만 바스켓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보존해줄 수 있는 우수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금의 특성들을 언급하며 금을 더 좋은 돈, 더 좋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금을 더 완벽하게 고쳐준다면 더 이상 새로운 금을 추가로 만들 수 없게 총 공급량을 고정시켜주고 무게조차 없게 만들어주고 전세계 어디로든 순간이동이 가능하게 해서 극한의 휴대성과 가치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금을 고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진짜 돈,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미래의 화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게 추정되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진 어떤 자산이든 평생에 걸쳐 크게 잠식당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비트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추상화된 디지털 금으로 설명했습니다. And this is the most anti-fragile, indestructible thing.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강해지며 파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분산화된 구조 때문에 그런 건가요? Bitcoin is an ideology.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이념, 즉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프로토콜로 구현되고 네트워크 위에 물질화된 형태로 돌아가며 그 위에서 자산이 흐르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측면은 그 이데올로기가 실제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2%, 3% 뿐인데 뭘 자꾸 요란하게 공포심 유발하는 분이나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돈이 들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정부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순진하게 믿는 걸까요? 정말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런 경제관념으로 살았다면 당연히 미친듯이 오르는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이 정신나간 투기꾼들이 올린 거품이고, 매년 2%씩 신규로 금이 채굴되고 있는데도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계속 오르는 이 현상이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마이클 세일러의 말처럼 실질 인플레이션이 2%, 3%가 아니라 최소 7% 이상인데 정부가 소비자 물가지표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으며, 그 통계를 무기삼아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면서도 전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그 와중에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자신의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희소한 금이나 상급지 부동산을 사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한 결과가 지금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제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소비재를 모아서 시장 바스켓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죠. 근데 문제는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계속 바꾼다는 겁니다. 이걸 헤도닉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가격이 잘 안 오를 만한 물건들만 골라서 바스켓에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물가가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유기농 목초 사육 소고기 같은 건 싹 빼버리고 대신 값이 잘 안 오르는 물건들만 바스켓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This pops up in organic diet or, 이건 식단 얘기를 할 때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식단, 아님 육식 위주의 식단을 보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지구에 사는 80억 인구가 전부 고기 먹고 그것도 유기농 고기만 먹는다면 우리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겨우 8억 명밖에 먹여 살리지 못할 거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빵을 먹으라고 설득하는 게 이득이 됩니다. 이건 사실 5,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이미 알아낸 사실이죠. 곡물을 재배하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면 값싸게 대규모 군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군대는 뭘 먹고 이동했습니까? 바로 빵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40년, 50년 동안 건강에 좋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빨이 다 빠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20년을 일찍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었겠죠. 어차피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은 15세에서 30세 사이였으니까요. 25세 이전에는 나쁜 식단 때문에 바로 죽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터에서는 총알보다도 감염병, 전염병으로 먼저 죽게 되죠. 영양 부족으로 죽기 전에 이미 병이나 총알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를 한 마리 줄 수는 없으니 싸구려 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태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나 장기적 복지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you can't tell people what to think, but you can tell them what to think about.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 것인지 통제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길 원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CPI다. 하지만 아니죠. 또 여러분이 2% 인플레이션은 괜찮다. 이렇게 믿길 원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7%에 가깝다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하얀 파도가 보입니다. 제가 이 바다의 움직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언어적인 설명만으로는 유체 흐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은 소용돌이치며 배수구로 흘러가기도 하고 모든 지점의 물 입자마다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즉 각각 다른 벡터를 가진 동적인 시스템이죠. 여기에다 거품까지 불어넣는다면 그걸 단어 하나, 숫자 하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숫자가 아니라 장이고 벡터입니다. 저는 MIT에서 연력학을 공부했습니다. 제트 엔진을 설계할 때 쓰는 수학, 초음속 비행기를 설계할 때 쓰는 수학, 그 복잡한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건 벡터 미적분학이 필요한 세계죠.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비선형 동력학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필드 이론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지구의 중력장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숫자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장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달라지니까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벡터에 가깝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마다 각각 다른 인플레이션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을 토론토로 옮기면 다시 숫자가 달라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사고 싶은 물건이 10만 가지는 될 겁니다. 그 각각에 대한 인플레이션율은 분 단위로 계속 변하고 있죠. 홍콩의 물가와 중국의 물가는 또 다릅니다. 게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경제를 통째로 멈춰버립니다. 1, 2차 세계대전 동안 인플레이션은 없었습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지만 봉쇄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갈 수 없었죠. 크루즈도 항공사 비행기 티켓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주식으로 갔습니다. 2020년 3월 아마존 주식이 올랐던 게 바로 그겁니다. 생활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 그건 완전히 추상화된 허상입니다. So let me abstract back a bit here. So just okay. 네, 이제 맥락이 잡히는군요. 결국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모든 걸 깨달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즉 우리가 믿어온 화폐 안전성의 표준사사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화폐조차 사실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게 추정되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진 어떤 자산이든 평생에 걸쳐 크게 잠식당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비트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추상화된 디지털 금으로 설명했습니다. 희소성 측면에서 금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사람들이 저에게도 물어봤던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깨버릴까요? 예를 들어 두 가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솔라 플레이어가 발생해서 그게 비트코인을 없애버리는 걸까요? 둘째,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깨버린다면 비트코인은 무너지는 겁니까? Short answer is no, and this is the most anti-fragile, indestructible thing. 짧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강해지며 파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분산화된 구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좀 더 긴 대답을 해보죠. Bitcoin is an ideology.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이념, 즉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프로토콜로 구현되고 네트워크 위에 물질화된 형태로 돌아가며 그 위에서 자산이 흐르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측면은 그 이데올로기가 실제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다고 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십진법 자체가 깨질까요? 십진법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그램이 보안상 취약해진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우리가 0부터 9까지, 즉 십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 900년 동안 서구 문명이 깨달은 겁니다. 이 방식이 계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십진법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이진법도 있고 16진법도 있죠. 왜 1년을 12개월로 나눴을까요? 왜 원을 360도로 나눴을까요? 그건 바빌로니아인들이 쓰던 다른 수학 체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전 세계의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영어를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이유, 영국 해협이 만든 환경, 서구 문명의 흐름 등 수많은 요인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언어도 수학도 다 프로토콜이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어떤 프로토콜이냐? 화폐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 규정될까요? 바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 이념, 그 이데올로기는 주권, 진실, 그리고 연력학적 건전성입니다. 잠시만요. 왜 연력학적 건전성이 중요한 겁니까? 왜 연력학적 건전성이 중요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날엔 3이 되고 다른 날엔 1.5가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죠.
항공공학이나 기계공학에서는 단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열 시스템이란 닫힌 에너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엔지니어링의 모든 문제는 단열 시스템을 가정한다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여론이 추가되거나 비행 중에 외부 간섭이 발생한다면 시스템은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팟캐스트가 단열 시스템이라면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30초 뒤에 고질라가 스튜디오를 밟는다면 모든 게 바뀌죠. 그땐 어떤 계산도 무의미해집니다. 또 예를 들어 물이 새는 수영장에 뛰어든다고 해봅시다. 목이 부러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행기의 동체에 균열이 생겨서 압력이 새고 있다면 그 비행기는 절대 날 수 없죠. 폭발적 감압이 일어날 테니까요. 엔지니어라면 항공기든 내연기관이든 우주선이든 항상 이런 전제를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닫힌 시스템, 즉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이념, 즉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념이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네트워크 위에 물질화된 형태로 돌아가며 그 위에서 자산이 흐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나 투자 대상이 아니라 망가진 화폐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의 금융주권과 자유를 지키는 윤리적인 돈을 만들겠다라는 이념으로부터 출발해서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학과 컴퓨터 공학, 경제학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탄생된 화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인류가 사용하며 채택했던 언어나 수학의 프로토콜들처럼 화폐 역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들 중에서 주권, 진실, 연력학적 건전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갖는 비트코인이라는 프로토콜이 결국 최고의 화폐 프로토콜로 채택될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자고요. 그들이 자기 돈을 지키고 싶다면, 정부나 기존 은행을 믿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Satoshi has to create a perfect monetary network. 사토시도 그걸 해낸 겁니다.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기계를 만든다. 같은 이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린 돈을 지키고 싶다라는 단순한 목표로 하나의 프로토콜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You want to keep your money.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동의 결실이자 그동안 쌓아온 평판인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기생이나 부패에 시달리지 않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이클 세일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때론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표와 수치로 팩폭을 때리고, 어쩔 땐 역사와 과학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과 의미를 아주 지적으로 설명하니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우 지겨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야, 네가 얘 빨아대는 건 알겠는데 알지? 요놈 팔기 시작하면 그때가 비트코인 재산날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세일러 요놈 때문에 비트코인 폭락한다니까?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왜 인류사적으로 중요한지,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변화의 시작인지 이런 것들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비트코인의 수급, 매물대, 고래 물량, 신규 유입이 들어오냐 안 오냐, 매도 물량이 쏟아지냐 마냐, 이런 것들로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그냥 단순한 투자 대상인 걸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비트코인을 공부할 소중한 기회들을 다 날리고 차트만 보고 가격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실 분들이라면 도파민 전혀 안 나오고 혈당 스파이크 쫙쫙 안 터지는 케토제닉이나 카니보어 식단 같은 이번 마이클 세일러와 조던 피터슨 교수의 마지막 4부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엄한 유튜브 채널들 가셔서 엉뚱한 예측이나 차트 분석 이딴 얘기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이번 비트코인 영상 함께 보시죠. 렛츠고! 1 더하기 1은 언제나 2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날엔 3이 되고 다른 날엔 1.5가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죠. 항공공학이나 기계공학에서는 단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열 시스템이란 닫힌 에너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닫힌 시스템, 즉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니까요. When it's not, there's leakage.
만약 시스템이 닫혀 있지 않다면 반드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마찰 비용이 생기거나 어딘가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누수를 보충하지 않으면 기계는 결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계는 멈추는 겁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이데올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공략적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과학적, 수학적 건전성, 일관성, 무결성, 진실, 바로 이런 원리들 위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비트코인이 변조할 수 없는 장부라는 거죠. 이건 자유지상주의자들이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이 계속 강조해온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건 자연법칙이라는 믿음이죠.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을 떠올려 보세요. 자연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중력이 있으면 당신이 유리컵을 기울이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법칙입니다. 당신은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고 그 사실을 전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변호사가 법을 바꾸듯 중력 정지법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You can't, as Elon Musk says, you don't get to break the laws of physics. Right?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우린 물리 법칙을 깨트릴 수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엔지니어, 과학자, 수학자들의 이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프로토콜을 만든 겁니다. 생각해보자고요. 만약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자기 돈을 지키고 싶다면, 정부나 기존 은행을 믿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앞에서 제가 말했던 신이 내려준 신성한 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좋은 아이디어는 뭘까요? What's the second best idea? The second best idea would be a smart engineer. 똑똑한 엔지니어가 반도체, 인터넷, 암호학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 각각은 1억 사토시로 나눌 수 있음.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암호로 보호됨. 그리고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 자신의 코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음. 이건 결국 사이버 공간의 은행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유한 가문 100개가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봅시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은행입니다. 우린 그곳의 자금을 예치할 수 있죠. 왜냐고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지역은행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행은 1000년 동안 지속돼야 한다. 그럼 누가 소프트웨어를 운영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도 나를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멍청한 짐손자가 당신의 멍청한 짐손자와는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미래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과학사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영국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경도 계산 문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당시 영국 의회는 경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1만 파운드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의 모든 물리학자, 모든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시계 제작자 존 해리슨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시계를 만들었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공학 학위 없이도 자전거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시계공이 경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가 만든 방식은 이렇습니다. 배 2개의 시계를 싣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시계 표준시 GMT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시계는 배가 현재 위치한 현지 시간을 맞춥니다. 자, 배가 서인도 제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태양을 보고 정오가 언제인지 확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계를 첫 번째 시계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차이가 난다면 그걸 15도로 곱합니다. 그러면 바다 위의 경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완벽한 시계를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금속은 열과 습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유지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존 해리슨은 깨달았습니다. 팽창과 수축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서로 상쇄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동일한 두 금속 조각을 긴장 상태로 배치해서 하나가 수축하면서 다른 하나도 똑같이 수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보완하면서 완벽한 기계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수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용적인 엔지니어링입니다. 해리스는 완벽한 기계를 만들었고 그 기계 덕분에 인류는 경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도를 알게 된 영국 해군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영어로 대화하고 있죠. Satoshi has to create a perfect monetary network. 사토시도 그걸 해낸 겁니다. 사토시는 완벽한 화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은 모두 불안정했습니다. 사람도, 정부도, 행위자들도, 컴퓨터도 모두 다 불안전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어떡합니까? 해킹을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해답은 이겁니다.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기계를 만든다. 이 기계도 프로토콜 돌리고 저 기계도 프로토콜을 돌립니다. 수많은 기계가 동시에 돌아가며 다음 블록을 만들기 위한 정답을 끊임없이 해시로 추측하는 거죠. 100만 개 중 하나가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블록이 연결되죠. 전체 시스템은 결함 허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구조죠. 핵심 인프라, 심지어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이건 마치 바이러스 같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바이러스, 화폐 바이러스,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 말이죠. 노드를 돌리는 모든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참여하고 그 힘을 강화시킵니다. 모든 채굴자들은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건 같은 이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린 돈을 지키고 싶다라는 단순한 목표로 하나의 프로토콜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전 세계에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We should also say, it's not exactly that you want to keep your money.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동의 결실이자 그동안 쌓아온 평판인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기생이나 부패에 시달리지 않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돈을 지키고 싶다라는 말은 어쩌면 탐욕스러운 자본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거쳐 가치를 쌓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영을 가져다 줬다면 그 결실을 빼앗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있어야 성실한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풍요가 유지되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기생충처럼 빨려나가 버린다면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잘 보셨죠? 비트코인을 주제로 정말 엄청나게 깊은 얘기들이 오가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자신의 소중한 돈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언제든 쪼개서 쓸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이미 지금도 리더페이 같은 걸로 체크카드처럼 비트코인을 충전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뭐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교환 기능은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채굴이 마무리되는 2046년까지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가치 저장 기능이 자리 잡은 이후에 돈의 진화 과정인 3단계와 4단계인 본격적으로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 척도로 쓰이는 그 구간으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어마어마한 가격 때문에 BTC 단위는 기업의 자산 평가나 시총에만 쓰일 거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선 사토시 단위로 사용하면서 가격의 변동성은 스테이블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럼 모두가 화폐라고 부를 겁니다. 이견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물건 사고 세금 내고 월급 받고 엠빵도 비트로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죠.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 척도의 기준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변동성이 크고 믿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온갖 이야기들이 뒤섞여서 나오겠죠. 여러분, 바로 이럴 때가 좋은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다른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순간, 워렌 버핏이 수긍하는 순간, 그땐 우리들한테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비트코인 적당히 알고 있다면서 타이밍 보고 트레이딩하고 스급 보면서 플레이하고 알트 펌핑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이럴 때 묵묵히 비트코인 공부 꾸준히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틈날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이 심플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배열시켜 줄 겁니다.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 있던 그 수많은 잡념과 산만함을 비트코인이 모두 싹 정리해 줄 거예요. 아직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추천하신 이 도서 목록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채널도
아토믹님이 추천하시는 채널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서히, 진짜 서서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ere'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